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이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은 어제 혼조세를 보였었죠.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오름세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일단은 또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서 상승 출발하려는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2부 함께하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 먼저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오늘부터 가장 이제 크게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이 큰 성장기를 보였던 중국이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연기를 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발목이 잡힌다면은 중국 경기 성장 둔화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확인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6.8%대로 그동안의 성장률의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7% 이하에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시장 경계감이 오늘 장중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오전과 오후로 분명하게 시장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시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나오는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그 결과에 주목을 좀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도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금일 시장 자체가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단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이 2038포인트대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을 시켰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68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어느덧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반등이 좀 승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이제 업종별로 실적 발표를 하는 업종도 나타나는데요. 일단 은행 업종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업황의 회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난주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은행 업종에 대해서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서 정권 업종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다소 강세 출발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흔들림은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수의 상승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매수세에 또 가담을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기관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낸 그런 모습이고요. 낙폭과된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전반별로 업종별로 상승 흐름을 고르게 강하게 보여주었다가 종목별에 대한 그 접근 전략에 의해서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도 실적 대비 반등폭을 강하게 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자체가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수 자체는 어차피 외생 변수에서 다소의 흔들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낙폭 과대된 업종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워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10월 19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는요, 일단은 상승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주 시작 기분 좋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모습 알아봐야겠죠. 김태환 멘토님, 현재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장 자체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소 예상치의 어떤 상승폭보다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코스피 시장 자체가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을 기록하면서 2033포인트대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약 3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685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시초가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일단 대외 변수가 이번 주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상승 모드를 좀 이어갈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여부, 이 매수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된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떤 폭의 어떤 그 반등폭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충분히 받아낸다면 다소 낙폭 과대된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한 발 늦게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형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종목별로, 업종별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체는 지난 주말 대비 2.8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033.15포인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3.39포인트 상승해서 685.12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큰 폭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지수보단 종목별이란 계속적인 그 접근 전략을 세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지금 현재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봉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0.5%가량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장 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이따가 발표되는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보고서 또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어서 현재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오늘 시장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까지는 지난주의 분위기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모습을 본다라면은 지난 대형주의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위기에서 오늘은 중소형주에 대한 모습들도 상승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때까지는 중국의 성장률 발표 이전까지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이끌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업종별로 살펴본다라면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주요 업종 대표주들을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폭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강한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순환매가 지속되었던 자동차, 그리고 화학 업종군들까지도 시장에서 상승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업종 지수가 플러스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장중에 이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또 변곡점 구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라면요.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소외 현상이 나타났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한 차례 정도 반등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의 상승 모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강보합권 이상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꾸준하게 전기전자 관련된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연말 시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연말에 왔을 때는 이제 기업의 실적을 크게 내비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화학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춤했던 제약바이오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수급 분위기 전체적으로 김태한 멘토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간 기준에 개장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만 정확한 수급의 어떤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4억 원 정도 일단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23억 원 정도 순매도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눈치 보기식 하면서 기관들이 매도를 보이니까 동반적으로 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시 30분 정도를 좀 지나는 시점부터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수의 어떤 그 기조가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규모 자체는 10억 원 정도의 미미한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틀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소폭적인 매수에 일단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소폭적인 12억 원 정도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 자체는 코스피 시장 현재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리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약간 3포인트대의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2포인트 정도까지 좀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 일단 현재 수급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큰 폭의 매도 주체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하락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10시 30분 정도 기점을 좀 잡아놓고 매수했던 그 주체가 드러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큰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급 동향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에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상당히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1130원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90전이 상승한 113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132원 80전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3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보면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소폭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9월 산업생산과 8월 채용 공고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했고요. 이는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한 달러 엔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9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달러의 강세는 달러원 1개월물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면서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31원 수준에서 뉴욕 여교외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 9월 25일 당시의 고점인 1198원 80전에서부터 하락세를 지속해왔고요.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16일 새벽에 뉴욕 여교외 시장에서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21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장에서 1132원까지 상승한 이후 뉴욕 여교외 시장에서 역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 것은 기존의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직은 하락 추세가 변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오늘 오전 11시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의 9월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이 발표되고요. 여기에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7%를 하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은 중국 지표 동향에 민감한 상품 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원이 반등세를 지속할 경우에 1137원 선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105원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추세적인 하락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28원에서 1135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2원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지표 발표 결과를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먼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굵직한 기업이 눈에 띕니다. 바로 LG화학이요. 영업이익이 무려 52%나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화학업종 움직임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데요. LG화학 두 분께 모두 들어볼게요. 먼저 김태한 멘토님. 네, LG화학 주가가 오늘 강세 출발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전에 8월 달에도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업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LG화학을 필두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등 자체도 석유화학 부분에 LG화학을 필두로 정유주들의 화학주들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3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하반기, 즉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LG화학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권사에서는 이제 LG화학에 대한 목표치 주가를 36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최근 LG화학이 LG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사업을 양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IT 소재 부분의 선택과 집중적인 부분에서 좀 집중적인 사업을 영위하겠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자체가 예상보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이 삼성 SDI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좀 높게 형성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국내 업체 중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처럼 국내 업체가 유일하게 중국의 공장을 증설했다라는 부분들, 증설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따라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 이온 전지보다는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 계획인 파나소닉이 1, 2위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 LG화학 같은 부분도 삼성 SDI 같은 이러한 그 국내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2차 전지 부분의 어떤 그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LG화학의 주가 자체가 이제 29만 8천 원대까지 최고가를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소 좀 흔들림을 보이면서 29만 원, 현재가 전일 대비 약 1,000원 정도 올라서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이 LG화학의 주가 자체는 우리가 일봉 차트보단 주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당 기간, 좀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이고 심지어는 올해 1월 달에 16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다소 눌림을 받아내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그 주봉 차트상의 상층 부분에 매물층이 좀 있습니다. 역시 30만 원대를 돌파하는 시점, 30만 원 5천 원에서 30만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저항구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60개월 선의 그 저항구간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기적인 그 성장적인 그 주가의 어떤 그 상승 레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 31만 원대 중반선이죠. 31만 원 정도 중반선을 돌파하고 나면 이 주가의 업황의 호전과 더불어서 LG화학의 주가도 좀 더 추가적인 중장기적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31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워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규직 매수 관점 자체는 이렇게 높게 떠 있는 관점보다는 약간 장중에 흔들림을 보이거나 이번 주 주중반 정도까지 다소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28만 원 정도 선 전환 시점 정도까지는 눌림목 정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직 매수 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정도의 포인트를 좀 잡아서 신규직 매수 관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접근 전략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전기차 모멘텀에 대해서 호실적까지 이렇게 호재가 많이 겹쳤는데요. 이 김태한 멘토님은 LG화학 장기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신규 매수는 눌림목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과 화학업종 이광무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주가에 장 초반 때부터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실적 발표 시즌 되면서 이
차과정, 특히나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환율 수혜를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예측을 좀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반응, 실적 발표 이전까지 주가가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큰 그림 안에서는 LG화학뿐만 아니라 이 화학 업종 섹터에서 좀 관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좀 본다라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된다라면은 가장 밀접한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 화학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 지표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소 이 LG 화학만을 봤을 때는 다른 이 화학 업종군들 대비해서, 그리고 이 LG 화학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큰 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화학 업종군들을 한 차례 정도 지표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이벤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 LG 화학을 다시 바라본다면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시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 발표 이외에 OLED 조명 사업에 대한 사업 양도가 이 시장의 이 LG 화학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와 다르게 경쟁사가 많이 시장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릴것 같은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뭐 꾸준하게 시장에 이 성장성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보급은 될 수 있겠지만은 과거와 다르게 경쟁 가격 마진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이 선택과 집중,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사업 분들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지금 3분기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발표가 LG화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화학 업종군들에 대한 이 향방을 좀 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신중한 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를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전까지 꾸준하게 30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 30만 원 선이 주가의 중요한 오랜 시간을 가졌던 박스권 상단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상단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벤트가 이거에 대한 방향성, 변곡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이전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좀 깊이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으로만 해서는 29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화학업종을 지표와 실적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충분하다 라고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멘토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강조해 주셨던 이 코리아 서킷가 오늘 영업이익 사상 최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자세히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코리아 스키트 같은 경우는 10월 12일 날 휴대폰 부품주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한솔테크닉스와 더불어서 이녹스, 코리아 스키트 이렇게 여러 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올해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주가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일전에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업황 분석을 또 해드릴 때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의 어떤 고사양폰과 달리 약간 중저가 사양폰을 통해 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은 5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배제하지는 없겠지만, 중국 시장 다음으로 인도 시장부터 시작해서 좀 중저가 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면서 갤럭시 S7 같은 경우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출시하면서 고사양폰과 중저가 폰에 대한 양면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황 관련된 업종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호조세가 점진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코리아 스키트 같은 경우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가격대가 한 10,000원 정도의 전환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 자체가 11,650원까지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전일 대비 5% 올라서 11,4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1차적으로 12,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12,500원의 가격대 자체가 돌파가 되어진다면 이 가격대 분기점에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13,500원 수준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약간의 흔들림을 보인다면 역시 저가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이 코리아 스키트 주가 자체가 그동안 주가의 하락을 상당히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회사인 인터플렉스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지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분법 평가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선에 대한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하반기 업황에 대해서 좀 주가에 대해서도 턴라운드가 기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고점대 약간 출렁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 자체가 바로 저가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보유 전략은 계속적으로 세워가시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중반 정도까지도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지난주에 관심 가져보신 분들 수익 잘 나셨겠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보유 전략 조금 더 제시해 주셨고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유효한 만큼 조금 더 저점 매수 관점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주죠. 제주 반도체가 이 중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제주 반도체는 어떤가요? 네,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상당히 주가 시세가 강하게 떠올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의 자본을 유치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주가 시세가 무려 11,700원대까지 강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6월 16일 날 11,7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급락하고 나서 8월 달에 했던 반등을 주었지만 그 반등폭이 크지 못했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무려 9월 달에 장중에 저점 자체권이 상당히 많이 밀려내렸죠. 4,210원까지 저점을 형성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모습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갭 상승하면서 시초가 6,700원부터 시작이 되어서 7,020원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부분에서 주가 자체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로 위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흐름 자체는 규조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 자체가 만약에 풀려버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겠지만 장중한 때 아마 차익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만약에 상승 시점이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 분기점 자체가 8,000원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상한가 정도의 마감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을 때의 그 중요한 가격대 분기점이 8,000원 정도의 가격대라는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좀 손실이 나서 팔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약간 흔들리는 그런 구간 속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8,000 정도까지의 흐름 자체를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장중한 때 약간의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출렁거려서 6,5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밀려내린다 하더라도 간만에 주가가 반등을 주었던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 자체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상승 자체가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랠리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폭은 일정 폭 정도는 제한적인 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상승의 흐름의 중요한 가격대는 8,000원 정도의 가격대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오랜만에 급등한 종목이죠. 8,000원까지는 일단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과 헤어지면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NC소프트가요. 이 넥슨의 지분 전략 매각 소식에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광무 멘토님이 와주시죠. 네. 일단 오랜 악연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 악연이 끊어지면서 이 각자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각자 성장성에 주목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지분이 매각이 되면서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넥슨 효과뿐만 아니라 이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강화뿐만 아니라 이 주가에 대한 방어까지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19만 원 선 그리고 20만 원 선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향 이 게임 진출에 대한 부분들과 기존에 있었던 국내의 이 탄탄한 인프라를 본다면요,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과거와 같이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선별적으로 게임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NC소프트는 탄탄한 인프라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지금 부각되는 이슈 외에도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성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광호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프리카TV가 지금 실적 부진 전망 속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TV는 지금 어떤가요? 일단 아프리카TV가 상당히 이제는 친숙한 콘텐츠 기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중파에서도 아프리카TV가 활용된 방송이 연계될 만큼 시장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실적 부진에 대한 뉴스가 이 주가에 좀 영향이 좀 미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로 하여금 시장이 조정이 되어졌다 해서 이 종목을 좀 멀리 볼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요,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 비용 다른 새로운 기업을 인수한다든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시키는데 이 비용 지출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2014년도 이후부터는 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멀리 본다라면은 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프리카TV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이루면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기업 성장성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3만 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이 종목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진 이야기는 비용 지출의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아프리카TV는 고성장에 대한 컨텐츠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TV 하반기부터 개선이 기대가 되는 만큼 저점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눈에 띄는 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샘이요, 시장 기대치를 밑돈 3분기 실적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여름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리고 요즘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이죠. 이 신후가요, 화장품 사업 진출 소식이 오늘도 또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김태하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한샘. 일단 우리가 일전에 주가가 장기적인 랠리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만 갖고 계시지 못했던 분들은 상당히 소외를 느낄 정도로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 국면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근자재주 가운데서도 대장주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전에 상반기에 정부에서 가계 건전성 부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칼을 빼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근자재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샘의 주가 자체는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에 있던 전망치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70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 정도가 320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시장의 전망치 자체에도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지난 주말 대비 5.75% 정도 하락해서 24만 6천 원 정도 현재가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주가 자체는 이미 이와 같은 그 실적 전망치 자체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10월 8일 날도 장중에 저점이 24만 2,500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저점 자체가 24만 4천 원이니까 아직까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차트를 우리가 길게 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한샘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떠올랐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부업 가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주가가 장기 레이스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120일 이평선의 그 지지 구간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10월달 들어서 이제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도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한샘의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주택 부분의 업황의 어떤 호조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건자재 업황에 대해서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샘 주가 자체는 다른 여타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적 실망과 함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세 자체가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밑에 지지력 자체가 23만 7천 정도의 지지력을 좀 형성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의 지지력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 번쯤 반등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떠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정도는 뭐 충분한 가격 조정 정도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조금 더 들어오고 난 이후에 23만 7천 정도가 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 한 번쯤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권을 기다려서 좀 매도를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좀 충분한 조정을 거치는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규직 매수 관점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밀려내렸을 때 즉 23만 7천 정도 가격대 정도까지 조금 더 밀려내리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관점에 좀 집권한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오랫동안 주가가 떠올랐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무작정 또 들어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샘 같은 경우 23만 7천 원 선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신 만큼 조금 더 조정 기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신후는 어떤가요? 예, 일단 신호 자체가 오늘 또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뭐 지난주 같은 10월 14일, 15일 이틀 연속 상한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 주말 같은 13% 정도의 상한가 좀 풀면서 마감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좀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호 자체는 화장품 사업 진출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충분한 6월달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 같은 이번에 주가가 떠오르는 것은 화장품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뭐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수급이 강하게 단기간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 잔량은 무려 100만 주 이상이나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마감이 된다면 내일 시초가 자체가 오늘 상한가 정도의 가격대부터 높게 시작해서 이 가격대를 깨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 자체는 이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자체가 풀리지 않는 그런 측면 속에서 내일 정도 상한가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초가 강세 출발해서 오늘 상한가 종가 기준을 가격대를 깨지 않아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가가 수급에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현재 상한가 풀지 않는 측면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주가 자체가 만약에 오늘 상한가가 급작스럽게 오후에 풀려버린다 하더라도 4,200원 선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난 이후에 4,200원 정도의 가격대 분기점을 꼭 좀 설정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역이지 신규직 매수 관점에 대한 영역 자체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그룹주가요. 현대증권 매각 무산 우려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그룹은 앞서 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현대증권을 일본 오릭스에 매각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이 매각 무산 우려감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증권까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이광무 멘토님이 봐주시죠. 네, 일단 오랜 시간 동안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현대증권에 대한 매각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증권이 사실은 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투자증권하고 함께 합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되어서 이제 일본의 오릭스 그룹으로 이제 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계약 체결까지 해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윤곽을 좀 그려냈지만은 이 금융 당국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리고 오릭스 그룹 안에서도 다시 한번 이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서 오늘 시장의 조정 하락이 좀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현대증권 이제
각 그룹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면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현대그룹의 주에 대한 이슈화가 되었지만은 이 각각의 종목군들을 바라봤을 때는 각각의 새로운 요인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만 바라봤을 때 현대증권은 다른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잠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장기적인 성향으로 이 매각의 이슈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증권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그룹주 안에서도 이 현대상선이라든지 그 밖의 종목군들을 바라보실 때는요. 아무래도 이 현대가에서 가장 크게 산업을 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 대북 사업이죠. 이 대북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하여금 지켜보시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 빌미가 좀 되었지만은 현대증권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미약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각각의 종목에 대한 색깔별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증권 매각 이슈는 조금 멀리서 보시면서 각 개별 종목의 모습을 조금 더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보험주를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보험주가 정부의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동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김태환 멘토님, 보험주들 어떤가요? 예, 보험주 일전에 제가 8월 10일 날 아마 모닝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보험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손해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던 그런 부분들도 보험 업황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손해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험 업황 자체에 대한 업황의 고조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정부의 그 보험 업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또 발표가 되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 소개드렸던 동부화재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코리안이뿐만 아니라 또 메리츠화재, KB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타 보험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보이는데, 물론 한국화재나 하나 손해보험 정도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손해율 자체를 우리가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부분도 되겠지만, 또 하반기에도 보험사에 대한 그 보험료 인상적인 부분 자체도 업황에 대한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꼭 좀 기억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보험 업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이렇게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보험 업황 자체는 긍정 요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업황 자체가 여기서 꺾여질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손보사와 생보사 중에서 금리에 가장 덜 민감한 부분 자체가 손보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보사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어떤 그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덜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보사보다는 손보주들에 대한 관심을 일정부터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주가 자체가 다소 종목별에 대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보험 좀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기조, 상승 기조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인 보유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 것 같고요. 조정 자체가 좀 들어온다면 분할 매수 정도의 접근 전략 자체는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또한 동부화재,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주 보유 전략에 더해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강보합 출발했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강훈 멘토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의 초점이 중국 경기 성장률 발표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30포인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시장 흐름을 바라봤을 때는 큰 등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중국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도 일단 실적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충격이 예고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목별로 했을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가 극명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예상치기 7% 밑돌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상치에 대한 부합이 되거나 혹은 7% 이하의 성장률을 보인다면은 시장에 대한 공포심이 더 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장을 관망하면서 좀 방어적으로 바라보시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 전략 잘 들었고요. 이어서 김태하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상승폭 자체가 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체는 시장에 어떤 특별한 돌발진 악재가 나타나는 모습도 없고요. 또 강력한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자체가 꺾을 듯한 그 모습 속에서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주었던 모습도 볼 수 있고, 현재 외국인의 기관들이 적극적인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적극적인 매수가 가담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수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수의 흐름보다 오히려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전략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김태환 멘토님은 이번 주에 강연에 많이 가시는 모양인데요. 네. 강연에 더해서 공개 방송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연이틀 지방 강연회가 좀 잡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 창원지점입니다. 창원지점 서울 아동병원 2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부산으로 갑니다. 10월 25일 날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NH투자증권 부산지점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로는 서면역 1번, 3번, 5번 출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지방 강연에 창원과 부산 강연에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도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 금요일 같은 경우 장 마감에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저녁 시간에 또 오실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FT&A 다음으로 후속타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많이 좀 참석하셔서 듣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하 멘토님 공개 방송에 더해서요. 창원과 부산에 계신 분들 주말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하 멘토와 함께 오늘 장 출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공매도 대차 잔고 증가 종목 경계 필요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중국 오중전회 앞두고 경기 부양이 기대되는 한 주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코스닥과 코스피 중소형주의 반등 가능성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 안상현 대리는요. 중국 경제지표 옐런 발언의 방향성이 결정될 듯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짜주시죠. 예, 어제도 다우존스가 0.4% 정도, S&P가 0.4% 정도 올라가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나라 지수는 그렇게 좀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 초반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앨런 연준 의장에 따라서 좀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7%를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앨런 연준 의장은 원론적인 발언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PER 2015년도 포워드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감이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눌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에서 따라가지 말고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박스권 하단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인
690선 정도, 690선이 좀 돌파가 되면은 그때 좀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종목, 두 섹터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코스닥은 또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대주주들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내년 1월 효과를 노려볼 생각으로 오히려 그때 좀 받아보는 12월 달에는 조금 받아보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수급이라든지 실적이 두 개 다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일수록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수급 우량주 쪽으로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LCD 장비 업체들이 이번에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굉장히 수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LCD 장비 업체 그리고 카메라 부품주 그리고 좀 저평가 영역에서는 카지노주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매도 전략 그리고 코스닥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샘플러스 서서플리멘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23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11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3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413계약 순매도 외국인 1,183계약 순매수 중이고 기관 335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170계약 순매수, 풋옵션 3,601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550계약 순매도, 풋옵션 2,13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75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317계약 순매수 중인데 지금 일단 뭐 현물 쪽에서는 크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는 있는 모습이고 일단 지금 선물 쪽에서 개인이 선물 매도를 좀 많이 잡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잡고 있는 서로 좀 대치되는 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점이고 별 다른 쪽에서는 크게 수급 쪽에 좀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0, 상승 2차 저항선이 252, 하단 1차 지지선이 248,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목요일 상승하면서 250 가격을 좀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좀 약간 하락하면서 좀 마무리되었고, 오늘 시장은 약간의 갭업으로 좀 갭상승이 좀 시작되었으나 지난주에 250을 좀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0은 강력한 상승 저항으로 시초부터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오전에 248 지지 여부가 좀 오늘 거래의 최대 관건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248 가격 지지에 좀 실패를 하게 되면 이후 장중 내내 좀 매도를 노리면서 매도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장중 잠시 248 지지 의지가 좀 보이면 잠시 지켜본 이후에 248 가격 밑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을 좀 가격을 확인하고 매도를 좀 진입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오전 초반부에 248을 아까 내려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이후에 순간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249 부근까지 이상까지 한번 쳐 올렸다가 진짜 잠시 좀 소강 상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흐름이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위아래로 하락과 상승이 좀 크게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누리실 분들은 248 이하로 가격이 좀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매수도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248 지지를 좀 확인해줬다고 보여지는데 가격이 조금 이제 다시 좀 내려올 때
숨을 죽이면서 가격이 좀 하락을 할 때 248 위에서 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 들어가시면 될 테고 매수 노리는 타이밍은 한 10시 반 부근을 기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248이 지지가 확인이 되면 매수 잡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248이 하락으로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매도를 좀 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국장은 좀 상승 반등 초입 총대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이 좀 이미 강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장의 상승은 현재 국내 시장의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두 시장이 좀 갭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중국 시장에서 큰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국내 시장 모습이나 좀 주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는요, 이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시장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가는 증시 Y가 첫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